두고 내용도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심리학은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쌤 여기 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제가 조금 떨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간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컴플렉스 하면 뭐 열등감, 뭐 자의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콤플렉스는 열등감이 아니라 어떤 상처 또는 어떤 기억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고 그 감정이 움직여서 나 자신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활동을 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뭐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너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뭐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사실 외모 컴플렉스, 만약에 학벌 컴플렉스, 돈 컴플렉스 이러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컴플렉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학벌이 너무 훌륭해. 나는 집안이 너무 좋아. 보니까 나는 여기 선택받은 뭐 1%고 나는 귀족이고 나머지는 뭐 평민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컴플렉스는 굉장히 병적인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아주 선택받은 굉장히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난 저렇게 못생긴 여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남자는 왜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서 뚱뚱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뜻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관대자가 됐다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이 번 돈을 남들한테 나누지 않고 또는 자기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 겸손해하지 않고 남한테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고 으쓱대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고 자기의 도당들과만 어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럼 그것도 역시 권력 컴플렉스와 돈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열등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진짜 더 병이 든 컴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컴플렉스 꼭 이렇게 병만 컴플렉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모성 컴플렉스, 부성 컴플렉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더 건강하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꼭 엄마, 아버지 아니더라도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자녀들도 이런 컴플렉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모성 컴플렉스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다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기는 있죠. 네. 누구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터넷에 나섰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상의 그 단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죠. 그 다음에 그 이제 해모수 기억하세요? 네, 우리 신화에 나오는 해모수나 뭐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만 역시 이제 어머니의 자궁이 있었죠. 유화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몽 같은 경우.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대하는 대상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하도 이기적으로 하고 좀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못해서 10대, 20대한테 어머니 뭐 하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잔소리, 과외, 뭐 야단, 뭐 이런 거 떠오르지만
지금 5, 60대한테 어머니 하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 어머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선배 속고 떨어진 거 입었지만 자식들한테는 잘해주는 그런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병적인 컴플렉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좀 삐뚤어지고 싶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기도 싶기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살고 싶기도 한데 우리 고생하신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어떤 힘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어머니 모성 컴플렉스죠.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추억하고 회고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책들이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 물론 어머니의 그런 희생적인 헌신하는 그 모습은 정말 숭고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어머니상에 대한 거를 보면서 나는 참 나쁜 엄마다라고 생각하면 어쩔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나 사회에서 이제 좋은 엄마상 하면 의뢰에 떠올리는 어떤 성모 마리아, 무슨 신사임당, 마야 부인 이런 식으로 정말 성적인, 그러니까 정스러운 그런 어머니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희생해주는 어머니.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게 옳다고 배우지를 않으면서 성장을 했죠. 거의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은 과거 80대, 90대 부모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키웠습니까?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부를 빼놓고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뭘 아니,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8, 90대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서지게 가난해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만 하는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으셨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부모님들도 많지만.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예를 들어서 없던 전화가 생기고 없던 텔레비전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러면 그때마다 굉장히 감사하면서 성장하는 게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는 8, 90대 어머니들, 아버지들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뭔가 좀 해봤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뭘 아니 하는 세대에서 그거 나도 해봤는데 하면서 자녀들한테 뭔가를 이제 강조하고 강요하고 때로는 굉장히 전제적인 그 독재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자아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라는 개념이 대부분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는 우리 가문, 우리나라, 또 우리 고향, 우리 마을 이런 식의 우리라는 개념이 있었지 나를 이렇게 남들한테 내세우면 그놈 정맞을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의 50대, 40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자아, 이거를 강조하는 세대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조하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 지금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그럴 때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가문 자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엄마 아빠와 아이의 문제가 되지 가문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우리 동네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각 핵가족이 이제 파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고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으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성장했던 세대죠.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유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어떤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게 이념이었다면 지금의 이념은 돈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돈 많이 벌면 귀족도 되고 돈 많이 벌면 권력도 잡고 돈 많이 벌면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다.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우리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휘둘러야 되고 이런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임상에서 상담을 해보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아시죠? 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해칠 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할 때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 자신이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주로 하죠. 근데 그게 그러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만 그럴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 중에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이코패스 같냐 하고 물어보면 때로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충분히 뭘 못해줄 때 엄마 아버지를 정말 뭐 가서 치고 싶고 뭐 고소도 하고 싶고 뭐 심지어는 때리고 죽이고 싶다는 상상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배우자도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배우자나 애인들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헌신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IQ가 이제 높으면서 EQ는 떨어지는, EQ 이제 감성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정서지수. 정서지수는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네 바보는 동네 사람들만 괴롭히는데요. 국가에서 그런 머리 좋고, EQ는 떨어지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전체를 이제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 예로 그 미국에 나스닥 창립한 메이도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나스닥을 창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천재라고 했는데 그 메이도프가 그 폰지라고 해가지고 피라미드 투자 있죠. 그걸 해가지고 미국의 2009년도에 2008년도 9년도에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한 그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지만 미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프랑스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이제 동시에 거의 도탄에 빠뜨리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경제 위기나 이런 거 되면 수십만 수백만이 힘들어지죠. 아마 그 메이도프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수천 명 이상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게 그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머리가 좋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엄마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모성은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컨대 아이가 이제 군대 가요. 군대 가면 아버지는 주로 뭐라고 요즘 아버지는 좀 어쩐지 모르지만 원래 이제 보통 평범한 아버지들은 원래 가서 군대 가서 잘하고 와라. 나라에 충성하고 와라. 멋지게 돌아와라. 뭐 이제 예를 들면 전장에 내보낼 때도 그렇게 한다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힘든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목숨은 가지고 오고 절대로 위험한 데는 앞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마 아버지도 엄마 같은 얘기를 하고 싶겠죠.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물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에 헌신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도록 내가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태도라면 엄마는 무조건 살아서 오고 너 거기 가서 비겁한 사람 돼도 좋으니까 뭐 포탄 달아오면 숨어라 이렇게 만약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자기 아이한테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성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로 끌고 가는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아버지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다 감당하는 데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버지가 바깥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버지가 뭐랄까 이 사회에서 계속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저녁이 없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은 주로 바깥에 있고 어머니만 주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머니랑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하고 동의시를 하게 되죠. 원래 제가 물을 이렇게 많이 안 마시는데 목이 자꾸. 그래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생적이다. 그러면 그 딸 중에는 꼭 어떤 얘기를 하는 딸들이 나오냐면 나는 커서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바보처럼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부정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엄마를 멀리하죠. 그래야지 이제 남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엄마랑 아들이 너무 밀착된 경우에는 이제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너무 밀착되면은 아들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또 결혼을 해서도 자기 와이프랑 잘 지내기보다는 주로 어머니하고 지내다 보면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고부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들의 경우에 특히 어머니하고 거리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요새 너무 지나쳐가지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뭐 장모의 아들이고 또 머리 좋은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빚쟁이 아들만 내 아들이고 해외에 살면 해외 동포고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동포고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여전히 보면 저한테 이렇게 올 때도 아들하고 다 큰 아들을 어머니가 손붙잡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는 판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IQ하고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이 어머니와의 그런 부정적인 동일시, 긍정적인 동일시가 다 같이 일어나고 이제 어머니가 이런 너무 과잉보호를 한다든가 어머니가 변덕스럽다든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니들은 나는 무관심하지 않은데 나는 굉장히 열심히 아이를 보는데 하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를 들자면 아이는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엄마는 인터넷을 보면서 어디 가면 맛있는 이유식을 살까 어디 가면 애들 뭘 해줄까 요리 레시피를 막 봐요. 2시간 3시간이고 근데 애는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나는 아이를 위해서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니까 나는 참 좋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아이는 울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대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도 가서 중고등학교 때 학부모들 모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 이제 막 모여서 뭐 한다 이렇게 정보를 막 가져가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왕따가 됐다든가 누구랑 싸웠다든가 그래서
얼굴이 막 딱 찌그러진 상태로 들어와요. 근데 엄마는 점심 때 친구들, 뭐 학부모들한테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얼굴이 안 보여요. 들어오자마자 어느 학원에 가면 뭐가 있고 뭐 누구 선생은 유명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아이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밖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안 봐주고 그러면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압력이에요. 엄마들한테도 사회적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에 보면 요새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제가 기자들 보면 뭐라고 그러기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아이를 대학에 보냈다 하면서 대문짝만하게 엄마들 얼굴 나오는 거 있죠. 요새는 좀 안 하죠. 나는 그거 보면 정말 이상한, 우리나라가 병들었다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죠.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엄마가 아이를 무슨 그 붕어빵 만들듯이 기계로 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엄마의 비결은 뭔지 막 그걸 가서 물어보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이게 또 연장돼서 어떻게 되냐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우리 애 결혼은 나중에 시켜야지, 언제 시켜야지, 어떤 애한테 시켜야지 하는 말 무심히 쓰실 거예요. 그쵸? 근데 결혼을 누가 합니까? 애들이 하는데 왜 부모가 시켜요? 네.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른인 자녀들의 결혼도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그 자녀는 독립한 게 아니죠. 정말 육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나친 과잉 보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느 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자기 애들을 애프터 서비스를 막 나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손주 유치원비도 내줘야 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손주 학비도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딸 장례 비용은 준비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성 컴플렉스의 그늘입니다. 이게 케빈에 대하여서라는 외국 영화고, 여기 뒤에서도 보이세요? 여기 우측에 보면 피에타하고 마더라는 다 엄마, 좀 일그러지고 병든 엄마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한 번쯤 시간 되면 보세요. 여기 목포는 특히 예향이잖아요. 작가분들도 많고 화가도 많고, 여기는 정말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 생각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죠? 제가 오늘 이 사진 말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어머니 사진을 가져올 걸 내가 깜빡했다 생각했어요. 이건 김수환 추기경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사진하고 그 어머니 사진도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올 걸. 왜냐면 김대중 자서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거의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읽으셨죠? 많이들. 안 읽으셨어요? 초반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고 무서웠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막 굉장히 아주 용기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더 큰데 대처로 나갈 때도 아버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좀 망설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가야 된다 막 이러고 땅 팔아서 나가시고 아주 진취적인 어머님이시더라고요. 미인이시고, 김수환 추기경님 어머님도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김수환 추기경께서 7살 때인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돈을 많이 남기신 분이 아니고 옹기장수 하셨던 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아마 제 또래일 거예요. 머리 하얀 거가 비슷한 거 보면. 근데 너무 많이 늙으셨죠. 네, 고생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무 의료도 발달되고 식생활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50, 60이 돼도 팽팽한데요. 20세기 초반의 사진들 보면 엄마들이 아기들 업고 젖 먹이는 사진인데 다 노파예요. 거의.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런 거죠. 잘 못 먹고. 지금 어머님들이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어머니나 이 김수환 추기경 어머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늙어나봐요. 그래서 이제 부성 컴플렉스로 넘어가면요. 이제 부성 컴플렉스는 여기 이제 남자들만 부성 컴플렉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한테 또 역시 부성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면 대부분은 말 없는 걸로 기억들을 하시죠. 집에 오면 그냥 말 없이 담배 피시다가 신문 보시다가 그냥 식사하고 주무시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대화가 이렇게 살갑게 되는 그 자녀들이 많지 않죠. 자칫 잘못하면은 뭐랄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왕따도 잘 되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김씨 종자는 박씨 종자는 그래가면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식구들만 욕하고 이러면 금방 왕따 돼요. 또 아버지들은 주로 저녁 때 술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끔 술을 드시면은 가끔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술 많이 드셨어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술 드시고 오시면 저희 형제가 넷인데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앉혀놓고서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옷을 1년에 한 벌밖에 없어서 여름에는 들어가서 개울에서 감고 겨울에는 이가 생기고 온 집안에 베개가 하나밖에 없고 간장 종지 하나밖에 없고 이런 가난했던 얘기 있죠. 그런 얘기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는 되풀이해서 왜 술 마시면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졸고 앉아서 그걸 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래서 어느 때는 다 잠자는 척 하는 거죠.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정신 내고 잠자는 척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는 실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근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일단 일어나서 아버지 돌아오셨으니까 안녕히 오셨으면 이렇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딱 일렬종례로 서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다들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다 바쁘잖아요.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 환자들이나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될 수 있는 한 남편을 위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뭘 남편을 위하느냐, 그 여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남편을 위하냐면요. 그게 자녀 교육에는 굉장히 편리해요. 어떻게 편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아빠한테 좀 의논 좀 해보자. 엄마도 아빠한테 야단 맞는다. 너무 돈 많이 써서. 그렇게 되면 집안에 무서운 존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게 다 100%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 엄마가 인정해 주시니까 7, 80%는 맞겠지 하고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는 노력을 적어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앞에 앉혀놓고 엄마가 계속 아버지 욕을 하잖아요. 그 인간은 무능한 데다가 모두 어쩌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란 존재가 사회와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 다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굴 닮아야 되지? 나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나는 남편이 좀 미워도 자식들 앞에서는 좀
남편을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고, 또 거꾸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뭐 미워가지고 안 이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야 니네 엄마는 살이 쪄가지고 뱃살 좀 봐라 정말 뭐 너 이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 자신한테. 그리고 자식한테도 나쁜 영향을 줘요.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함부로 하죠, 나중에. 네. 그래서 왜 옛날 말에 남편 복 없는 뭐 연이 뭐 자식 복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면 아이들이 또 엄마를 위합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마누라가 뭐 아이들한테 뭐 존경을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엄마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아버지도 또 역시 무시해요. 그 부메랑이 다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비기 싫어도 또 내 아내가 비기 싫어도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내 시댁이 비기 싫어도 내 처가가 비기 싫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흉보지 않는 게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비리를 다 이렇게 해서 쭈루루 리스트를 막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버지는 또 니네 뭐 외가가 뭐 이랬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내 엄마 아버지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했던 거를 그대로 봐요. 보고 그대로 베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의 부모들이 20대, 10대, 30대 자녀들하고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위에 지금은 돌아가신 120, 110세의 부모들이죠. 그 부모들이 어떤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도 그냥 참았던 세대입니다. 8, 90대는. 그런데 5, 60대는 그거를 참지 않고 이제 해대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거를 10대, 20대들이 또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증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하나의 뭐 이데올로기처럼 교도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 교도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 앞에서는 미운 내 부모, 미운 내 배우자를 좀 존경해 주는 게 결국에 나한테 이익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좀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좀 내 배우자한테 좀 더 존경하는 얘기를 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미운 시부모님, 미운 뭐 처갓집 조금 더 잘 해드리고 그러면 그게 애들한테는 100번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제가 우리 시어머님하고 지금 28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시어머님도 같이 사셨고 시아버지도 97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기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피부치는 친정 엄마도 안 이쁠 때가 많은데 시어머니가 이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이뻐요. 뭐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운정까지 아닌 것 같아요. 고운정 그러면 약간 오그라들어요. 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어딜 가도 맛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고맙다는 소리도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사위들이 뭘 사드리기가 싫다고 그럴 정도로 항상 가면 이거는 뭐가 어떻고 이건 뭐 어떻고 항상 이렇게 그게 어른 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감당이 안 됐었어요. 어떻게 내가 뭘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뭘 해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저는 이제 365일 아침을 계속 해요. 그래서 시어머님 차려드리고 식구들 다 먹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의사 하면서 그렇게 힘들잖아요. 일요일 날도
7시, 보통 7시에는 일어나서 아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삼시세끼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알긴 아는데 저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제 아이들 때문에 참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 이기심이죠. 그거는 뭐랄까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관찰해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뭐 신우, 신혼생 또 피가 안 섞인 처갓집에 자라라는 거는 도덕의 문제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게 너한테 이롭다라고 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 컴플렉스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키워줘라.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누군지 뒤에서 보이세요? 왼쪽은 클린턴의 아버지 엄마입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오른쪽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 근데 이 클린턴의 이 부부를 제가 이제 앞에 한 게 이 부부가 이혼 부부죠. 그리고 클린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어떤 것만 딱 한 번 있냐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엄마를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왜 찾아왔냐면 뭐 사랑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뭔가 해결할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이 클린턴이래 지금 오바마인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오바마인데 말이 네. 감기약이 독해서 제가 좀 오바마인데 오바마의 그 외가 집에서 살았잖아요. 엄마하고. 근데 이 오바마가 이제 아버지가 왔을 때 어떤 거를 했냐면 오바마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케냐의 문화와 케냐의 그 정치 현실에 대한 거를 발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부모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오바마한테는. 그러나 이제 오바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계속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니네 아버지는 케냐에서 이렇게 장관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니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를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자기 아버지가 비록 나중에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상이 긍정적이었으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자서전을 보면 엄마가 또 재혼을 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쪽 사람하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 가니까 어때요? 흑인이 있겠어요? 흑인이 없잖아요. 전부 다 뭐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면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클린턴이 오바마가 왕따가 됐겠죠. 근데 오바마한테 그 계부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회고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부고 또 이혼해서 그 집에 없었지만 오바마는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역시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한 번도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은 그렇게 평등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이 백인이랑 같이 버스를 못 타고 같이 식당을 못 들어가.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시기에 자기 딸이 흑인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위를 한 번도 하대하지도 않고 또 다른 흑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구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아버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라는 일종의 인물이 나온 거죠. 오른쪽에 정약용은 제가 왜 이제 했냐면 정약용은 아시지만 유배 생활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옆에 두고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뭐 이런 책도 돼서 나왔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비록 저녁이 없는 삶이고 너무나 바빠서 집에 가서 육아를 또는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는 없으나 정약용처럼 또는 오바마 아버지처럼 이런 긍정적인 아버지 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내 자녀의 교육에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방랑자 컴플렉스를 쓴 거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는 말하자면 땅에 발을 박는 겁니다. 근거를,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뿌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땅에 자리를 잡고 자기 뿌리를 내리는 거는 어때요? 젊은 분들 여기 계시는데 좀 무섭지 않아요? 어린 학생들도 여기 앞에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희생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혼하는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 너무 그 비정규직 많고 임금 차이는 많고 집값은 높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크죠. 결혼 못하는데. 근데 나머지 한 20-30%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공포.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자아는 죽어버리고 오로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로 완전히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여전히 떠돌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방랑자가 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게 이제 무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왜 아이를 그냥 두고 게임하다가 아이를 굶겨 죽이는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파자로 가가지고 애가 탈수가 돼서 죽는 경우, 그런 거 신문에서 가끔 기사에서 보시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처녀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고 뭔가 성취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이를 육아를 하느라고 내 어떤 그 커리어가 꺾인다. 또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된다. 하고 싶은 거를 묻어버려야 된다. 이러면 그게 실패한 삶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뿐 아니라 프로이드도요. 프로이드 아시죠? 정신분석학하고 정신과 의사에서 20세기에 가장 역사를 바꾼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의 편지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지금 내 마누라랑 결혼하지 않고 애를 이렇게 많이 안 낳았으면 지금쯤 노벨상을 탄 훌륭한 과학자가 됐을 텐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부양하고 외가 이제 처갓집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느라고요. 개업한 다음에 한 7년인가를 휴가를 못 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태리에 휴가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때는 이메일이 없이 다 그냥 편지니까 편지 써서 나 막 여기에 와서 너무 좋다 이러고 한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이 아마 프로이드의 20세기에 가장 성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이가 없었으면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퇴보하고, 뭔가 이제 직장에서 프로모션 돼서 승진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적인 성장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낳을 태도가 아직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애 낳으려면 환갑 지나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20살 때, 10살 때, 30살 때 이렇게 보면 부모도 같이 아이 따라서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장과 성숙을 같이 즐기고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 커리어는 이제 망가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심리학적인 쪽으로만 몰고 가는 건 또 저는 반대라고 봐요. 저는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꾸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다시 경력을 복귀하는데 단절이 되잖아요. 경단녀라는 말이 생기고 또 남자들도 역시 육아휴직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복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말이 쉽지 쉽게 아이를 낳고 바깥 일도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레지던트 끝나고 제가 정신과 석사를 할 때 저처럼 빨리 들어간 사람이 정신과 역사상 전무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교과서를 미리 다 봐가지고 시험을 그냥 같이 봤더니 이 정신과 레지던트 다 출기 끝난 사람들은 떨어졌는데 저만 붙었어요. 그게 시험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레지던트 끝나서 어디 지방의 시시한 종합병원을 갔어요. 정신과 이제 취직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오질 않고요. 사무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병원은 애 딸린 아줌마는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란 말도 안 써요. 애 딸린 아줌마는 우리 병원 안 씁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낳고 레지던트 하고 나서 파타임 잡만 한 1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행이 이제 선배가 한 1년 비운다 해서 거길 갔더니 애 딸린 아줌마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버는 만큼 가져가셔. 그래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버는 거에 몇 %를 가져가는 거로 계약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월급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남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아까웠을 거예요, 아마.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저도 그때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별로 여성들이 직장 다니는데 그때보다 좋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무상보육도 있고 육아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아이를 키워주는 시어머니 육아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 아마 여성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다 그러면 또 아이를 얻고 양쪽에 하나는 들리고 하나는 없고 친정 엄마를 찾아가면 친정 어머니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시어머니 시다냐? 왜 아무 때나 쳐들어오니? 그러면 그 애를 얻고 친정집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다고 또 누굴 맡기자면 그 당시에 국공립 이런 데 하면은 한참 기다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남한테 애를 맡기면 안 된다. 집에 일하는 사람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12시, 1시까지 집안일하고 이런 적 거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여성분들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아들만 둘인데 만약에 제 딸이 저처럼 살겠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의사고 뭐고 다 때려쳐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고 싶은데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성 컴플렉스니 모성 컴플렉스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제가 정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 전문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제 마음속 깊이는 말로만 애 낳으라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심전심이라고 그거는 좀 알아주세요. 제가 딴소리만 계속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애는 자꾸 안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안에 또 부모면 이미 보아 컴플렉스 같은 건 해결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내 안에 보아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실 때 옆에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들, 늙으신 부모님들이죠. 뭐 80, 90 됐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엄마하고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마지막 순간에 다시 엄마, 아버지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아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건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하건 나도 좀 누가 날 돌봐줬으면 그게 이제 배우자가 돌봐줬으면 하고 바라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배우자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배우자를 돌봐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누구한테 바라겠어요? 뭐 늙은 치매 걸린 부모님한테 못 바라게 되면 누구한테 바라요? 자녀들한테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 역할을 하는 자녀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페어렌팅 차일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엄마 아버지는 아기같이 구는데 굉장히 책임감 없이 하는데 자녀들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부모는 가서 이제 나가서 뭐 도박 배우고 뭐 주식하고 무슨 뭐 춤바람 나고 뭐 쇼핑 중독하고 이래갖고 집안에 거덜을 내면 요새 정말 20대 젊은 애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면서 부모 빚 갚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인데 내 안에는 여전히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안 되면 내 자녀들한테 계속 아기 노릇을 하게 되죠. 나만 이뻐해줘.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3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관계든 어떤 일이든 뭔가를 같이 하면서 즐거우면서 행복하면 그거는 성취가 되죠.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 나는 그 금을 가져야 돼. 나는 무슨 장자리를 해야 돼. 하면 그게 획득이 되는 거죠. 사냥하듯이. 그 다음에 다른 또 단계는 뭐냐면 그 관계나 일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착하는 단계와 획득하는 단계하고 성취하는 단계 3가지가 있어요. 관계든 일이든 간에.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때가 되면 내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장도에 가면 또 결혼해서 이렇게 분가하면 훌륭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거면 성취죠. 자녀 교육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무슨 대학을 갔어. 어디를 다녀. 돈을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서 아이가 갖는 그 돈에 대해서 막 남들한테 떠벌린다. 그러면 자녀를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과물 또는 어떤 대상, 획득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나는 이제 엄마 아빠랑 그만 살고 혼자 한번 독립해 볼래. 대학교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 나는 이제 분가해서 이제 각자 좀 살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네가 어떻게 키워낸대. 그러면서 잡고 너희들끼리 살면 좋을 줄 아니? 이러면서 꽉 잡고 이러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과 획득과 성취를 이렇게 한번 나는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면 내 안에 있는 보아 컴플렉스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집착한다는 거는 여전히 내가 아이라는 뜻이죠. 아이는 엄마 치마꼬리 잡고 안 놓쳐. 왜냐면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80살, 90살이 돼도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이러면서 누군가 치마꼬리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보안 컴플렉스가 성숙하지 못한 채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바마를 보고 자꾸 클린턴이라는데 드디어 클린턴이 나왔습니다. 클린턴도 역시 엄마가 여러 번 재혼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로즈 장학금 타가지고 영국 가서 혼자 살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요. 제키 라빈슨이라고 그 미국의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흑인들은 야구 시합에 백인들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갈 수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은 너무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구단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최초의 메이저 리거가 됐고, 그 다음에 흑인이지만 야구 선수를 그만둔 다음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앵커가 됐어요. 스포츠 앵커. 그래서 스포츠 최초의 흑인 앵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도 역시 흑인들을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흑인 앵커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흑인 하원의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가 5인데요. 막내 아이가 강보에 쌓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 5을 이 엄마가 혼자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과부나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키 라빈슨 엄마가 아이 5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갑니다.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자기 고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청소부 아니면 남의 집 파출부, 헬퍼입니다. 그 2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 5을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제키 라빈슨의 그 자서전을 보면 엄마가 새벽에 일 끝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웃음꽃이 핀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는 아닌 거죠. 일을 몇 가지를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아이들을 웃게끔 만들어주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흑인 최초의 이러이러한 제키 로빈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도 좀 편안한 대로 자꾸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뭐랄까 이렇게 격려하고 채찍질하기가 좋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하나의 뭐랄까 방해물이 뭐냐면 거지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충분히 많은데도 여전히 나는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돈을 막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거지 컴플렉스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난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한 달 용돈이 2, 3천만 원 쓰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재산이 300억쯤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같이 돈 없는 재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는 뭐 몇 조가 있는데 뭐 이러고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정말 비교인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 그럴 거야. 그 빌 게이츠는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건박하게 산다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안에 있는 그 거지 컴플렉스는 완전히 그 해소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지 컴플렉스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꾸 남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기왕이면 뭐 명품 백도 들어야 되고, 기왕이면 뭐도 해야 되고, 뭐 차도 뭐 좋은 거 사고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이제 사회로 만드는 게 이제 거지 컴플렉스죠. 근데 이거를 자녀 교육에도 자꾸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행복하냐, 그리고 내가 행복하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남들한테 얘기하기 좋은 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아이가 노래한다 그러면 창피하다 뭐 이러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라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남들한테 과시하려는 거죠. 뭘 하면은 굶어 죽을 거다. 근데 사실 그 직업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 30년 전에 최고로 인기 있는 과가 무슨 과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화공과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공과 아마 인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항제철도 만들고 무슨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화학 이 공업을 잘 안 하죠.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근데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만드는 그 원진 레이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런 산업이 우리한테 주로 많았어요. 우리한테 선진국들이 클린 산업을 가져가고 주로 그런 그 화학적인 물질을 다루는 산업이 많아졌다. 그래서 화공과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졌죠. 또 지금 의사, 판검사, 변호사, 사자니까 보장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이 가장 많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예요. 왜 개인 파산이 많냐 하면 니들이 나중에 병원 개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 돈 벌 거야 그러면서 병원 들어가기도 전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카드 써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우쭐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많이 벌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벌지 못하거든요. 의사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마구 써요. 그러면 그 빚이 감당할 수가 없어지게 되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연수원 가고 그러면 매수를 해서 이제 사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카드 주고 쓰고 막 했는데 그래서 보통 연수원 졸업할 때 한 사람 앞에 몇천만 원씩도 빚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 중에서 200만 원을 못 버는 변호사들이 셌어요. 그러면 로스쿨 다니고 사시 준비하고 연수원 가고 하면 다른 사람들 몇천만 원씩 모을 때 돈 한 푼 못 벌고 몇천만 원 빚이 있고 한 달에 200만 원씩 300만 원씩만 받으면서 산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20년 30년 후에 변호사 절대로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나의 가난 망상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현실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교를 하면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재벌이 가난한 재벌이 어딨냐 이런 얘기 하게 되죠. 근데 비교라는 거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꼭 우리나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속담에 남의 집 정원의 잔디는 더 푸르다. 그런 속담이 있고요. 독일에도 프로이데 샤데 프로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의 불행은 내 기쁨. 독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경쟁하는 그 두 그룹을 놓고서 경쟁을 막 시켰는데 한쪽 그룹이 실패할 때 나머지 그룹이 이 뇌파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해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했더니 경쟁하는 상대가 뭔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행복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참 간사하고 간악해요. 그래서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유는 본능을 승화시키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보면 사슴이나 무슨 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같은 종인데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릴라 원숭이 보면은 정말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건 짐승인 거죠. 인간은 설령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 앞에 놓고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를 보고 슬쩍 기분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또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쟁 상대가 잘못됐을 때 슬쩍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실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 또 이제 입장에서 또 하면 또 반대가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게임을 계속 하게 되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결국에는 둘 다 기분이 엉망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게 말하자면 치킨 게임인 거죠. 둘 다 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미워할 때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바로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슴이나 영양이나 고릴라나 뭐 이런 짐승들은 같은 종끼리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 종이 멸망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원자폭탄을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인간이 멸종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다른 아이들하고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행하게 되죠. 뭘 해도 엄마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불행해지는데 이제 그게 그대로 부모님한테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한 30대쯤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집 부모는 빌딩에서 임대료가 몇백씩 몇천씩 나온다는데 엄마 아버지는 뭐 했냐 그러면서 다른 집 부모하고 비교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른 집 애들은 뭐 이렇다는데 하는 거를 그대로 싹 다른 집 부모는 하면서 임대료 내놔라. 다른 집은 결혼비용으로 부모가 뭐 얼마를 썼더라. 나는 호텔에서 꼭 해야 된다. 전셋집 내놔라. 집 사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험한 걸 보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면 아이들이 불행하면 부모도 불행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계속 경쟁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어렸을 때부터 내신해가지고 이웃 친구들하고 다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요. 노트도 안 빌려주고 무슨 심지어는 숙제해온 거 감추기도 하고 애들한테 상담할 때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일부러 책도 없애버리고 자기 경쟁 상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안티소셜 그 반사회성 인격장이죠. 그렇게 아이들한테서 막 요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깎는 교육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IQ 70밖에 안 돼도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러면 A+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노트 필기 예쁘게 안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5점. 준비물 안 챙겨왔다고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자꾸 깎기 때문에 아이들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변 친구들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부진국의 사진들인데 실제로 이 사진들은 40, 5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거지들이 막 우리 집에 오고 쑥 방으로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인상적인 게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거지가 오면 항상 밥상을 제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드시고 가시라 아주 존댓말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누가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밥상 차려서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 선진사회라서 이런 거지는 없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용산역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 기억에도 여전히 또 예전에 그 못 살던 보릿고개 그런 기억들이 아직은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은 그거가 없어도
부모님이 하던 그 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님이 무릎 꿇혀놓고서는 얘기했던 거 얘기하시고,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술 드시고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배돼지가 불러서 그렇다고. 근데 그 얘기가 그때는 참 서운하고,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또 힘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밥은 굶지 않지. 아버지는 1년 내내 옷 한 벌로 했는데, 이런 옷 갖고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비계 하나 갖고 치병제가 살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컴플렉스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컴플렉스가 이게 또 다루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일단 자식한테 희생해야 된다고 막 머리 주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즐거운데도 그걸 못 누리고 내가 희생하고 있구나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동의들 안 하세요? 아이가 처음으로 발자국 이렇게 제 책에도 썼지만 얘들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물,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점점 올라갈수록 그 감격의 양은 줄어들지만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엄마, 아버지가 느끼는 그 행복은 엄청나요.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기 전에 이 머리가 막 돌아가면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희생자가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매덕이 들어간다는데 내가 이 아이가 없으면 지금 내 수중에 매덕이 있을 텐데 예컨대 또 아이랑 이렇게 노느라고 다른 애들은 해외 여행도 가고 모도 배우고 명품 옷도 사 입고 그러는데 나는 몽땅이 아이랑 씨름하느라고 돈 한 푼 못 벌고 이런 게 희생자 컴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아이한테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 배우라고 하면 피아노 배워. 내가 미술하라고 하면 미술해. 의대 가라고 하면 의대 가. 이런 식으로 내가 희생자가 됐으니까 너는 나한테 보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희생자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사실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그런데 후딱하면 너만 안 생겼으면 내가 이혼했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 자녀들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원망스러워요. 맞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불행했어. 그러면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거기서 해결돼야 되는데 남편하고 또는 아내하고 가는 거는 싫고 며느리랑 딸하고 아들 사이하고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들 며느리 딸 사이 가정 파괴범이 됩니다. 자꾸 중간에서 아들 며느리 자는데 새벽 5시에도 덜컥덜컥 문 열고 들어가서 방해하거나 이렇게 보면 그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행복한데 자녀 부부가 행복한 거가 꼴보기 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내 남편하고 또는 내 아내하고 행복하게 먼저 살아야 내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숭고한 성모 마리아 같은 모성은 사실은 현실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뭔가 항상 고칠 때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하면서도 어쩌면 찔리는 얘기를 좀 제가 했죠. 네. 근데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런 건 좀 잘못했는데 이런 건 내가 실수했는데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어떤 부모도 다 갖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자녀도요, 부모한테 원망하지 않는,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뭐 자녀한테 뭐 공부하라고 격려했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공부 쪽으로만 안 했으면 난 지금쯤 그림을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부모님이 그래 너는 좀 자유스럽게 살아라 그러면, 부모가 나를 자유스럽게 하지 않고 좀 날 좀 잘 이끌어줬으면 지금쯤 공부를 잘했을 텐데, 왜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혹시라도 원망의 마음이 있고, 또 내 자녀가 나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나 또는 내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한테 엄마는 왜 그때에도 그런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래? 그거 사실 제 아들들이 저한테 잘하는 얘기거든요.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참 어떻게 살까 걱정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엄마는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니들이 있지,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녀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령 내 자녀가 나한테 엄마는 이런 점이 부족해, 뭐 엄마는 뭐가 어떻고 분석하고, 또 아버지는 뭐가 어떻고 비판하고 이러면, 조그만 것들이, 뭐 나이도 뭐 어린 것들이 이렇게 언짢아 하시지 말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사실은 와, 니들이 이렇게 벌써 커서 엄마 아버지의 장점 단점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 그런 점도 있지. 그게 엄마 단점이야. 그래서 니네들은 엄마의 단점을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한번 좀 연구 좀 해봐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가, 뭐 늙으신 부모가 혹시라도 나한테 막 원망하는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면, 거기 앞에서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러고 막,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사실은 나도 늙으면 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뭐든지 다 자신 있고 뭐든지 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 없이 잘난 사람도 자녀들한테 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한테 좀 짐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늙어서 과연 내 자녀들한테도 100% 짐이 안 될 거라는 자신이 있나?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혹시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한테 그만큼 좀 많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동 학대가 있는 집 또는 배우자 학대가 있는 집을 보면 수직적 그 폭력의 전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들이 또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가 서로 치고받고 때려가지고 배우자를 학대하는 그 엄마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가 또 자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어떤 단점, 부족한 점, 결점을 본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 역시 아주 오랜 세월에는 나와 같이 어린 자녀였을 거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 도대체 뭐 형제들 10 중에서 한 명만 살아남았다면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불과 한 몇백 명이 죽은 세월호 사건 때요, 전체 국민들이 다 슬픔에 잠겼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막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툭하면 울고 그런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60년 전에 6.25 때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거의 지금 통계 다 안 잡혀서 그렇지 한 300만 가까이 죽었던 거예요. 200만에서 300만. 그러면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은 죽거나 장애자가 되거나 미치거나 나머지 9도 제정신을 살 수가 없었던 세월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60년 전에서 딱 단절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또 자녀한테 전해지고 또 그 자녀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상후 증후군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이라는 상처, 가난이라는 상처가 그대로 다 우리 기억에 내장이 돼 있어서 자녀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 이런 컴플렉스들이 많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국인들이 특별히 인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한국인들이 무슨 열등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자체가 엄청난 그 재난과 그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수민족인데 침범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남은 민족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이 제일 독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붙었을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하고 첼로 하는 걸 따라 넘길 수 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독한 민족이에요. 중국한테 안 먹히고 중국의 수십 개 그 소수민족들은 지금 다 중국말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반도에 이렇게 싹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민족이라는 거는 독하다는 거는 거꾸로 보자면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제가 아까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도중에 희생자 컴플렉스도 나오고 거지 컴플렉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지.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컴플렉스들이 있지만 작은 그 디테일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라 하면서 이런저런 심리학적인 이론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언제 내가 행복했지 하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의외로 대답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행복이란 얘기 단어조차도 최근 몇 년도에 나왔죠. 제가 어렸을 때는 행복이란 단어 자체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운 좋은 날 이런 얘기해서 운이라는 말을 썼죠. 복 많은 거 이런 거 썼죠. 그 당시에 40년 50년 전에 화두는 굶지 않고 남보다 잘 살아보는 게 화두였어요. 행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행복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는 웬만큼 살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바야흐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녁에 가셔서 내가 언제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꿈꿀 때, 그다음에 목욕할 때, 쉴 때 이럴 때 행복해요. 그리고 자연을 볼 때, 아이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아이들하고 재밌는 개그 콘서트나 이런 웃기는 프로그램 볼 때 이런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게 어떤 행복보다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아프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그러면 아이랑 같이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거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웃기는 만화, 웃기는 프로그램 보면서 낄낄거린다는 게 행복의 가장 정점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낄낄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하나가 마음이 아프거나 걱정심이 있어도 뭘 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 행복의 순간들이 실제로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노릇도. 그러니까 육아선이 부모 교육선이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이 보시면 오히려 상상력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나와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더 물어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론해서 여기 와서 이제 부모 콤플렉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오히려 아이한테 얼굴을 보면서 오늘 뭐 재밌는 거 있었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니? 하고 물어봤을 때가 더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면 질문을 뭘 얘기를 해요? 공부 잘했니? 선생님한테 야단을 안 맞았니? 이런 거 묻지? 오늘 뭐 하면서 재밌게 보냈니? 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역시 오늘은 언제 내가 재밌었지? 하고 물어보지를 잘 않죠.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내일 얼마를 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그 상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된장찌개를 끓여도 오늘 만약에 차돌박이를 끓였으면 내일은 멸치를 넣고 그 다음 날은 새우를 넣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같은 된장찌개도 덜 질릴 거예요. 그게 상상력이죠. 근데 상상력이 없으면 된장찌개는 항상 멸치만 넣어요. 그럼 질려요. 그러니까 아이도 역시 할 때 아이가 한번 놀이공원에 가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그 다음에도 계속 놀이공원 가면 아이가 엄마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뭔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게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라도 아이 앞에서는 그냥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니까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이 굉장히 청백리였잖아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몇 대에 걸쳐서 그 영의정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권력이 급작스럽게 없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들하고 사위가 임금님 창고를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침국을 하고 이제 다른 재상들이 황희정승을 이제 막 다가서 자식 농사를 그렇게 쳐가지고 져가지고 무슨 훌륭한 학자냐 이러면서 황희정승이 급작스럽게 권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 앞에는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학자니 해도 자식들이 속색일 때는 사실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없애는 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로 너보다 가난한 애하고 살지 마. 다니지 마.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랑 다니지 마. 걔는 애들하고만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걔는 부모가 이혼을 했대. 걔는 다문화 가정이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꾸 편견을 가지면 애는 나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내 아이가 루저가 돼요. 절대로 루저랑 놀지 마 하면 그 아이가 루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면 내 세상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만 편견을 가지면 좋은데 딸까지도 편견을 갖게 하면 아들은 또는 딸은 굉장히 외롭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회도 박탈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는 좋아요.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비실거리지 않게 건강하게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는 건 누구나 어떤 부모의 소망이 어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소망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하고 훌륭한데 왜 강하고 왜 훌륭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 가치가 뭐냐면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좀 넘겨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또 더 겸손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지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에 비해서 넘친다면 그걸 남들한테 자꾸 베풀려고 하겠죠. 그럼 그 아이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섬기는 정신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뭐든지 너는 네 거부터 챙겨.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은 계속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려고 하지 남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절대로 남한테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만나고 그 사람하고 거래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뭘 많이 가지고 부모가 수십억대 재산이 있어도 그런 집안의 자녀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질 않아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좀 더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더 겸손해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면 그러면 손해날 것 같다 이러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나는 손해를 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이기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그 이기심을 버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남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동향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게 사실은 내 이기심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한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을성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드렸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항상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걱정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시간을 충실하게 쓰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업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점은 부족하고 어떤 점은 잘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지껏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마지막 말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가 하는 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훌륭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정말 잘 집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하는 시간을 꼭 하라고 해갖고 제가 일부러 지금 시간을 조금 땡겨서 끝내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드시는 게 좀 힘드시면 뭐 이렇게 파스워드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여기 뛰어갑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요, 항상 다른 강의보다 질문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 강의 내용보다 항상 또 질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저기 강의 참 잘 들었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시라니까 제가 좀 그 문제점이라 할까? 증상인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기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이후 사회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접촉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10년 이상 집에서 지금 있고 근데 집에 있으면서 독서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 피아노 치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는데 과연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매주 친구처럼 놀아준다든가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칭찬, 격려, 끊임없는 사랑을 줘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융심리학이나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마지막에 융심리학과 프로이드 심리학 이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라든가 이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두 가지가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따님과 같은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 따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그 20, 30대들 중에서 직장생활 한 1년 하고 집에서 노는 경우, 그리고 아예 직장생활 안 하고, 뭐 시험 보겠다 그러고 노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따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실생활과는 유리된 교육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목공예도 시키고 자동차 수리하는 것도 좀 시키고 뭐 농사도 좀 짓게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뭐 빨래도 좀 하고 뭐 요리도 좀 배우고 이런 거 바느질도 좀 하고 이런 거에 조금 만약에 더 집중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손을 움직이고 일하는 거가 익숙한 그런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딸깍박이 선비들만 키워요. 전부 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 남상골 선생님이 뭐예요?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집안에 호고지책은 마누라가 나가서 돈 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배우자 잘 만나면 그냥 살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배우자가 또 없죠.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